두 차례 평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예술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윤상 감독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김철웅 전 평양국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출신 서울교대 연구교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예술단 오늘 입국을 했는데요. 오늘 그 남측으로 왔을 때 우리 예술단 윤상 감독의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저희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2회 공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또 그만큼 아마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들 하실 것 같아요. 그건 감독님 올 가을 공연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은 결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가수들도 상당히 좀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6년 만에 홍 박사님, 그 네. 16년 만에 지금 남과 북이 함께 네. 공연을 하는 거죠? 네, 조용필 씨가 공연한 게 2005년에서 13년 만이지만 네. 합동으로 공연한 거는 이제 16년 만이라고 하고요. 참 두 번 다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첫 번째는 김정은이 이제 참관하고 가을에 또 서울에 와서 공연한다는 얘기도 했고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감동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나도 감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두 번째 공연은 12,000명 어마어마하게 예.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 이게 그만큼 남북 간의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잘해주고 박수도 열렬히 치고 저런 그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김정은 스스로가 가을에 서울에 와서 또 공연한다니까 계속 이어갈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왔다를 또 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사회도 남북이 같이 봤는데 남한에서는 이제 우리 소녀시대 서현 씨가 맡았고 북한에서 방송원 최효성 씨가 맡았는데 김 교수님 네. 북에서 오셨으니까요.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원이 이제 아나운서인가 봐요, 우리로 치면.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북한 TV를 보게 되면 그 격동적이고 네, 상당히 톤이 좀 높잖아요. 예, 언제는 막 위협적이기까지 하는 이런 방송원들이 조선중앙 TV 방송원들인데 네. 이들을 교육 단계를 보게 되면 평양연극영화대학 그 방송과라고 있습니다. 방송과 출신으로서 특별히 거기도 또 출신 성분이 상당히 번능적이고요. 예. 중앙 TV 방송원이라는 자체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이 높은 이런 방송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효성 방송원은 좀 유명한 방송원입니까? 저도 온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요. 처음 새로 본 사람입니다. 예. 유경 정주영체육관이 꽤 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15,000명 이런 정도 되는 북한 주민들이 한번 이 공연을 봤다면 다음에 적어도 레드벨벳 노래가 북한에서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 측 노래가 그것도 최신 가요가 틀려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레드벨벳의 노래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단속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레드벨벳이 이제 문을 열어 제낀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북한 사회 전체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그걸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또 봤다고 어제 같은 하더라고요. 경우에는 이제 엊그제하고 일일날 하고 어제하고 이제 큰 차이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엊그제 했을 때는 비교적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보신 것 같고요. 어제 한 건 보니까 지금 언뜻 어떤 한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어차피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레드벨벳이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약간은 낯선 리듬이다 보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고 하는데 15년 전인가요? 베이비복스가 갔을 때 공연을 할 때는요. 그때 아이돌은 거의 심각한 표정을 관객들이 지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 베이비박스 신화도 갔나 그랬죠. 신화 네네. 베이비박스 하체인데 그 당시에 베이비박스는 북한 당국에서 그 배꼽티 네.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공연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냥 자기들이 우겨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그 모습을 본 북한 관객들이 상당히 좀 그 아연실색까지는 아니고 네. 아연실색은 아니지만
그냥 놀라서 무표정한 그 무덤덤한 표정으로 해서 굉장히 좀 그 당시는 좀 가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했던 모양인데 네. 요번에는 벌써 15년 이상 네, 세월이 흘렀잖아요. 흘렀고요. 그리고 북한도 휴대폰이 350만 대 시대이고 오. 그리고 우리의 그 USB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북한 젊은 사람들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상류층에서 남한의 드라마나 뭐 음악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일일 날은 오히려 전 상류층이 많이 왔다고 보고요. 네. 어제는 이 12,000명이기 때문에 다 상류층은 아니고 음대생이라든지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그 걸그룹이라든지 아이돌 그룹도 요번에 이제 5번째 가는 거거든요. 사실 네. 옛날에 핑클도 갔고 이 4번 잭스키스 갔고 4그룹이 갔었는데 요번에 5번째로 레드벨벳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레드벨벳을 구경하러 내가 워낙 관심이 많았는데 나도 관심이 많았다. 네. 이렇게 한 이상은 북한에서 한국 음악 들었다고 처벌은 이제 앞으로 못할 것이란 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런 공연을 이제 북한에서 직접 와서 보는 분들은 주로 어떤 층의 사람들입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도 나왔지만 물론 초대장으로 발급돼 가지고 단위별, 그러니까 관계 단위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위치고, 그다음에 또 그 문화예술 교육기관들 교직원 또 학생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질 텐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건 항상 이런 공연이 있을 때면 예. 꼭 암표가 있습니다. 아. 예, 암표가 있어가지고요. 당시 과거에도 이런 아무리 초대장을 발급하더라도 딱딱 이름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특히 1호 행사가 아닌다면 암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없었으니까요. 없었으니까요. 예. 1회 행사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암표를 가만히 예상을 해본다면 한 $100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우리 한 10, 한 2, 3만 원.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러시아의 그 어떤 그 가수가 왔었는데 네. 그때 당시 암표가 $80까지 했었거든요. 와. 그러면 이 남한 공연은 $100 이상을 부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더더욱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공연이었겠네요. 네, 네, 네. 어제 남과 북의 관객들, 가수들이 함께 울었던 장면도 있습니다. 가수 강산혜 씨가 노래를 부를 때였는데 강산혜 씨가 또 실향민 2세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향민 출신이라 그 사연을 담은 노래 라구요를 불렀다고 하죠. 예, 강산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다 실향민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주로 이제 두만강 푸른 물에 이 노래를 좋아하시고 네. 어머니는 이제 뭐 이렇게 흥남부두 네. 그 노래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사시켜 가지고 이제 부른 노래가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마 그걸 들으면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왜 감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네. 이제 그걸 본인 스스로의 아버지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가사로 만들었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강산혜 씨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혹시 노래를 부르다가 난 눈물이 터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가수가 인상적인, 이번엔 북한 가수였는데요. 우리 이선희 씨와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제2에게.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와서 노래를 불렀었죠. 가수 김옥주 씨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혹시 그 김옥주 씨를 이렇게 평양에 계셨을 때 좀 아셨습니까? 그 아니요, 정도는 저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김옥주 씨는 지금 모란봉 악단의 성악가장을 맡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모란봉 악단은 군체계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서령, 북한식으로 말하면 서자의 계급장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란봉 악단 가수 중에 가장 맏언니로서 그 어떤 중수적인 역할을 가져가고 있는데 북한 내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있는 중견 배우, 우리로 말하면 중견 배우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제2에게 정도는 이제 북한에서도 마음껏 그냥 불러도 되는 노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2에게는 과거에 그 이선희 씨가 평양에 왔을 때 불러서 되게 인기를 얻은 곡인데요. 제2에게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제2에게 정도는 그냥 뭐 평양에서 불러도 그렇게 단속곡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익숙해서 그럴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 예술단원들이 부를 정도로 불렀으면 이제 북한에서는 통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현송월 단장도 보면은
이제 지휘가 육군 대자 출신이고 아까 김옥주도 육군 소자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 내에서 그 예술인들의 위치나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이한 게 과거에 뭐 군 소속의 예술단들은 당연히 그 군사 칭호를 줬었는데 과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사령관이다. 그래서 나의 전용 군인의 악단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 체계로 모란봉 악단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작전인데 사실 그 대자라는 어떤 그 군사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성월이 당수학년의 위원이 됐다는 거고요. 이런 그 당적 위임을 받은 그리고 또 김정일의 가장 총애를 받는 예술단의 단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남한의 그 음악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윤상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좀 다르지만 네. 통할 수 있다. 남과 북이 좀 음악적 창법이나 박자가 미묘하게 달랐지만 여기를 잘 하모니를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연은 정말 그야말로 남쪽 가수, 북쪽 가수들이 함께 앙상블을 하는 건데 음악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약간 창법이나 박자를 이해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북쪽 가수들은 다 어떤 성악적인 발성으로 하시다 보니까 남쪽 가수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는 창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가수 다섯이 노래를 하면 갑자기 소리가 어마어마한 성량이 나오고 우리 가수들은 약간 자기들의 창법 색깔이 있다 보니까 합창을 해도 뭔가 어떤 파워해서 그래서 아까 어떤 그런 것 어떤 소리라는 것도 이렇게 단의 차이가 있어 왔다라는 거 그거를 오히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저희 감독의 입장에서는 균형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무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파페라 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클래식 음악으로 뭐 소프라노, 네, 테너 그렇죠. 뭐 이런 네, 음악을 전공하던 그 기본을 바탕으로 이제 또 가요도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부르는 네. 가수고요. 이 그 북한의 모든 가요의 바탕은 우리로 정통인 벨칸토 창법이라고 해가지고 클래식 그 창법을 기본으로 두성을 쓰는 창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창법을 가지고 가요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수들은 자연스러운 창법,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색깔의 창법을 하다 보니까 사실 클래식 연주가하고 이 대중음악하고 가수를 하게 되면 서로 양보를 잘 안 해요. 아. 서로 기싸움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이번 공연을 보시다시피 서로 화합이 잘 맞았던 게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여지는 거고요. 예.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우리의 보통적인 인식에서는 북한의 음악이 조금 촌스럽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들만의 어떤 그 색깔을 유지하려고 쭉 가져온 문화다 보니까 그걸 양보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는 지금 윤도현 밴드도 있었고요. 네. 위대한 탄생도 있었고 네. 락 음악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북측에는 락 음악 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까? 락이라는 자체를 아. 클래식 겨우 우리가 비슷하다는 게 클래식이고요. 그 외의 음악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 있어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불러서도 안 되는 음악이 그쪽입니다. 아 그렇군요. 락 음악이 없었는데 그럼 우리는 뭐 아이돌 노래 보고 많이 놀랬겠네가 아니라 윤도현 밴드의 노래를 보고도 많이 놀랄 수 있었군요. 그럼요. 그럼 모든 장르가 북한에서는 생소한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네. 또 최진희 씨도 북한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청곡도 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그 최진희 씨가 본래 그 사랑의 미로 북한에서 아주 뭐 공전의 히트를 쳤던 노래고 그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도 히트를 했지만 요번에는 최진희 씨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뒤늦은 후회라는 자기 곡도 아닌데 네. 이 곡을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게 신청곡이었답니다. 예, 현이와 덕이가 예. 과거에 저 1990년대 부른 노래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진희 버전으로 저 노래를 꼭 듣고 싶은데 이 현이와 덕이는 이미 사망했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참 안타깝게 요절했는데 이 뒤늦은 후회를 부르고 나서 뒤늦게 들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노래 불러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술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 더 큰 힘일 수 있어요. 마음을 네. 움직여서 이 나만의 노래 좀 많이 듣기 위해서도 빨리 화해협력하고 통일하고 공연도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네. 얘기까지 지금 이끌어냈잖아요. 이게 그 아주 성공입니다.
저 김정은 위원장이요. 그 도종환 장관 옆에서 있어서 이제 듣고서 전한 얘기인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백지영 씨가 나오니까 네, 네, 아, 네. 저 가수는 누굽니까? 네, 노래가 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보였대요. 그렇죠. 옛날에는 최진희 씨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관심을 보였는데 네, 네, 네. 이번에는 백지영 씨한테 관심을 보였다. 그게 주목할 만한 게 북한 창법에서요. 북한의 가요를 할 때 기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가성으로 쓰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아, 원래 진성인데 그걸 예, 가성으로. 예, 네. 예. 근데 백지영 씨의 노래가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딱 자기 스타일인 거죠. 아. 자기들이 딱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딱 이런 가수를 가지다가 하게 되면 되게 맞을 것 같은 그 욕심이 생긴 거죠. 잠깐만요. 어떤 네. 부르나 보죠. 아, 예. 이 총 맞은 것처럼 이 부분은 없네요. 죄송한데요. 예. 아무튼 이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가성을 불러야 가성을 된다는 예, 살짝 가성을 부르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 북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같이 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 저 가수의 노래를 북한식으로도 상당히 많이 잘 부르는구나. 난 저런 가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역시 생각합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 부분에 네, 대한 캐치를 예. 좀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예. 또 걱정했던 거는 네. 가사랑 제목이 하필이면 총 맞은 것처럼이라서 아, 괜찮을까 그게 했는데 그게 되게 그 청 맞은 것처럼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또 재밌어요. 예. 아니 남한 노래를 딱 들었는데 청 맞은 것처럼인 거예요. 제목이.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아니 잠깐만. 청살은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조선에도 청살 있어?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봤더니 그 어떤 그쵸, 연인의 맞아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 이별 가사도 이별에 대한 와닿더라.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유명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네. 확신 와닿잖아요. 그렇죠. 북한식으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목을 잘 졌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 너 어떤 노래를 좋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북측에서도 유행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네. 김광석 씨가 좀 살아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북한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등병의 편지가 남한의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몰라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입영을 하면 역 앞에서 모여서 이게 이제 열차가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이게 뭐 제 시간에 오는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네. 그 열차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팀별로 이 팀 부르고 저 팀 부르고 저 팀 그렇습니까? 부르고 돌아가면서 막 끊임없이 부르는 돌아가면서 게 이제 다시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큰절하고 뭐 대문아 벌나 설 때 아이고. 이제 이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있었으면 훨씬 더 호응을 좀 많이 받았을 거다.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공연할 때 모란봉 악단 단원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을에 어차피 이제 우리 한국에서 다시 지금 현재 분위기대로 간다면 가을에 또 공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송월 단장이 지난번에 내려와서 두 번의 공연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취향이라고 할까요? 관객들이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아마 충분히 저는 느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모란봉 악단 단원들을 앞에 계속 이제 구경시킨 이유는 나중에 가을에 내려갈 거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뭐 들 정도로 그래서 훨씬 더 친남한적인 그런 풍으로 뭐 노래를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짓이나 의상이나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아주 파격적으로 저는 가을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김광석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란 노래를 북한 주민들한테 꼭 들려주고 그들을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을 그냥 네. 김광석의 정말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죠. 예. 저희가 이렇게 5명이 모여서 공연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도 이렇게 화기애애한데 네.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도 궁금한데요. 현송월 단장은 어제 공연이 무척 흡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예. 뭐 윤상 씨도 그랬고 이제 단장으로서 현송월 단장도 이게 공연이 혹시라도 뭐가 잘못
왜냐면 리허설 시간이 뭐 음악을 그렇죠. 하신 분이 네, 아시니까 충분하지 않았죠. 예, 너무 워낙 짧았죠. 짧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걱정도 많이 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공연을 보면서 되게 저도 감동스럽고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보였던 부분들이 합동 공연은 보통 평양에서 하면 자기들이 반반을 들어가려고 과거에는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남측 공연을 종목을 프로를 많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양보를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했고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성월 단장도 지금까지 참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표정을 봐도 알겠듯이 네. 정말 잘했다는 것이 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표정에서.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 모든 어떤 공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가슴 저렸던 현성월이겠지만 그 마지막 그 공연을 끝맺으면서 잘 됐다는 것이 본인도 스스로도 잘 알다시피 이번 공연은 정말 참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 막바지에 남북의 가수들이 우리의 소원을 불렀는데 이게 좀 편곡이 된 곡이었는데 현송월 단장이 직접 편곡을 했다고 해요. 예. 네, 어느 정도 위치의 가수인가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북한의 가수 중에서는 최고의, 그러니까 북한 사상 예술가가 그 당정위원회 위원회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럴 만큼 가장 현재 여성으로서, 특히 여성으로서 가수 출신으로서 가장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현재 북한 음악 정치의 가장 실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현성월 단장이 직접 편곡한 것 같지는 않고요. 현성월 단장은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현성월 삼지연 가련악단에 훌륭한 작곡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여기 삼지연 공연단의 장영식 지휘자로 왔던 장영식 씨만 해도 북한의 국보급 작곡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만납시다, 우리의 소원 통일, 이건 벌써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팝스 오케스트라는 북한에 처음으로 삼지연 가련악단, 그러니까 은하수 가련악단이 처음으로 실시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서 이 남한 공연을 처음으로 했는데 여기 이 편곡을 맡을 사람은 장영식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지 다른 현성월 단장은 성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성월 단장이 단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자문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예술단과 김정은 위원장이 촬영한 사진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사진을 잠깐 먼저 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 예술단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가운데에 딱 서서 찍었어요. 좀 특이한 점이 좀 있다고요? 뭐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언론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보통 그 레드벨벳에 대한 얘기라든지는 남측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언론들을 봤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레드벨벳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앙 TV에서 나온 거죠. 북한 TV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레드벨벳을 옆에 세웠다는 것은 여기 이런 자연스러움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딱딱한 사람 아니 여유로운 사람이고 나는 현대인이다. 이런 어떤 PR을 위한 어떤 그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레드벨벳 보러 올지 관심이 많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꺼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가수들 일정 중에 이 평양 냉면도 맛을 봤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인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예술단으로 한 번만 먹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평양 냉면, 그 냉면은 정말 북한의 자존심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옥류관하고 또 어디죠? 청류관인가 뭐 또 있습니다. 그 둘이 완전히 경연대회를 하듯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하루에 뭐 10,000명이 와서 먹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저기서 냉면을 안 먹어보면 북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북한에서는 대표적인 그 식당인데 거기서 냉면을 먹고 이게 좀 약간 싱겁다 그래요. 우리가 먹기에는 약간 싱거운데, 근데 이제 냉면의 진미를 느끼기에는 싱거우니까 더 진짜 냉면 맛을 즐기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참 부럽습니다. 저도 가서 먹고 싶은데. 그 서울에서도 평양냉면 드셔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평양에서 먹던 평양냉면과 옥류관 평양냉면과, 그러니까 평양냉면 오리지널 원조와 서울 평양냉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 평양냉면은 조금 너무 간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요. 평양냉면은 아주 그냥 담백한 맛이라서 약간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면 처음에는 약간 이거 너무 슴슴하다?
뭐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심심하다. 심심하다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데 그만큼 담백한 것이 평양냉면의 특징이고요. 예. 네. 그 백지영 씨가 한번 먹고 나서 이 맛을 좀 궁금했다는데 노래보다 냉면이 더 좋았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뭐 정말 감격적인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다행히 또 어제 공연도 다 잘 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계속 지금 뭐 저희들은 지금 감격스러워하고 있고 좀 이 순간순간 즐기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중에 자꾸 뭐 불쑥불쑥 이제 이렇게 어머니 얼굴이 막 자꾸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예서 이렇게 잊어버리느라고 조금 힘든 순간이 몇 순간 있었죠.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점심 시간인데 화면 좀 더 보여주시죠. 네, 일단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괜히 그러면 배가 제가 고파지네요.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앞 시간에 사실 저 들은 얘기인데 그 냉면을 먹을 때 잠시만요. 아직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양냉면을 먹는 김일성 주석만의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냉면이 딱 나오면 네. 뭐 오이 같은 거 다 걷어낸대요. 네. 그리고 네. 면을 먼저 딱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그리고 젓가락으로 그 십자가 사이로 해가지고 네. 면을 이렇게 통째로 듭니다. 그 네. 면에다가 식초와 겨자를 묻힙니다. 면에다가 뿌려요? 면에다가 육수에다 뿌리는 게 네, 육수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면에다가. 네. 그리고 여기서는 다 자르더라고요, 면을. 네. 북한 평양냉면은 절대로 자르는 모습. 가위를 절대 가위를 절대 쓰면 그건 완전 냉면을 먹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냉면에 대한 예. 예의가 아니군요. 이 평양냉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가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음식에 가위를 댄다는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 입에 쭉 백지영 들어가는 씨도 지금 거지. 끊어먹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이 그 평양의 냉면 먹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평양냉면 같은 거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드실 때 그 먹는 이제 재료가 많이 좋아서 그렇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네. 평양만의 비법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평양 억류관만의 그 육수는 있고요. 예. 아직 그 억류관에서 유출이 안 돼가지고요. 석류관이 절대로 억류관을 못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양에는 북한 전역에는 냉면 하게 되면 억류관. 억류관의 그 육수는 아직 원조는 억류관이군요. 원조는 억류관. 그 뭐 꽁고기를 넣는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던데. 꽁은 완자로 해가지고 꽁 취미로 넣는 거고 네. 육수는 닭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서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육수는 그 비법은 아직 누구도 모른다.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 비법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네. 더 궁금해지네요. 이 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냉면 드실 분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네. 우리 취재진에게 평양 거리의 모습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대동강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평양 창전거리라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휴대전화는 아까 이제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거하고는 많죠. 350만 대 또는 370만 대 정도로 네. 된다고 그러니까요. 적인가 그 중에 봐요. 아마 대부분이 평양 사람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실상 이 공연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못 들어갔고 나머지 뭐 7명은 바깥에서 복도에서 서성이고 뭐 통제받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철 그 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이 결국은 뭐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취재에 방해를 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 평양 시내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자유롭게 그것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변해야죠. 그거 일일이 통제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휴대전화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요. 이게 SN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북한에 아무리 통제를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순간 SNS에 연결되는 순간,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되면 북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트라넷이라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것도 일체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내부 정보밖에는 일체 안 되고요.
그걸 뭐 몇 개 회선만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나가면 그때 이제 전 세계로 쫙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사이버 테러하고 그러면은 북한한테 보복하기가 쉽지 않은 북한 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는 좁은 문으로 나가서 팍 퍼지니까 얼마든지 사이버 테러를 할 수 있는데 북한에 거기서 보복으로 북한에 보복하려고 그러면 거기 좁은 구멍을 찾아가야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북한이 악의를 가지면 전 세계의 그 어떤 정보망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로 기술이 진짜 더 발전해서 무조건 스마트 휴대폰에는 다 전 세계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김정은도 뭐 개혁 개방 안 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술 발전을 좀 기대해 보자. 스마트폰에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검열을 한답니다. 이게 혹시 SNS에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들어있는가. 그 중에서 가장 검열의 대상이 제가 이거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카카오톡. 그래서 카톡이 깔려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검열한대요. 그래서 카톡 걸려 있는 순간 바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카톡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지금 홍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검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점점은 이제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걸 또 깔게 되고. 아마 이제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겠죠.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이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은 인터넷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 무너질 만큼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라든지 차단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들의 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소통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로서의 그 어떤 정보를 유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소통 수단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불편한 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북한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이식 변화나 인식 변화를 좀 주도해야 되겠죠. 네. 지금 영상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옷차림도 상당히 가벼운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인민복만 입을 줄 알았는데 뭐 빨간색 코트도 입고 하는 모습. 김 교수님 평양 계실 때랑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그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도 있고 4월이면 또 평양이 가장 그 꽃들이 만연한 계절이라서요. 또 그리고 4월을 통해서 사람들이 4월이면 북한이 무슨 계절이냐면 위생 계절입니다. 위생 계절. 위생. 그러니까 가장 모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다 해가지고 뭐 회칠을 한다던가 아파트 뭐 그 정리를 한다던가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이런 위생 계절인데 저 보시다시피 개나리도 피어 있고 또 4월이면 가장 큰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만큼은 조금 차려 입고 4월이면 좀 가장 평양이 멋내는 계절,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연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공연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인데요. 어제 우리 가수들 뭐 같이 이제 만찬에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번 행사에 정말 뭐 감초처럼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김영철 위원장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뭐 남한에서 내가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노동신문에 천안함 폭침이 날조된 것이다라는 북한의 그러니까 남측의 조작극이다라는 북한 노동신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게 일단의 의도된 조치라고 보십니까, 홍 박사님? 일단 김영철이 남북 관계 총책으로서 기자단에 대해서 사과하러 나와서 일단 뭐 긴장을 풀어보려는 듯이 한 얘기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거의 금기 시대다시피 한 천안함 사건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 남측에서 얘기하는 천안함의 주역이라고 촉침의 주범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 김영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천안함에 그 희생된 유가족 분들은 상당히 흥분하고 이걸 겨우 그냥 농담거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분개한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바로 노동신문에 이 천안함이 날조다.
이게 우리가 전혀 관여된 게 아니다는 식으로 이제 또 발뺌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의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우리의 여론을 한번 떠보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국은 북한이 지향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재를 돌파하고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되는데 5.24 조치의 근원이 천안함 폭침이고 그러니까 천안함 얘기를 대충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는 이런 의도가 사실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지 마라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이게 5.24 조치가 해결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슬쩍슬쩍 건드려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현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3월 26일 날이 천안함 폭침 당한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방송에서는 그 방송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천안함에 대해서 접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김영철 그때 당시에 뭡니까 정보 총국장이죠. 정찰 총국장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신문에 날조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돼야 될 부분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건드렸다.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게 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남남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더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나온 시점이요. 뭐 우리랑 교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공식적인 유감도 없었고 할 말 없다라고밖에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제가 기대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 할 때 2010년에 서해에서 있었던 남한의 한국의 배가 침몰해서 많은 그 장병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네. 최소한 우리가 했다라고는 인정은 안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포로서 매우 가슴이 아팠다. 굉장히 유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는 해줘야 된다. 근데 김영철이 저렇게 얘기한 것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뭔가 김정은은 보면은 행보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씩 더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를테면 사진 찍는 것도 이선에 가서 찍고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놀란 얘기는 이 북한의 우리 그 인민들이 남한의 음악을 듣고 감흥에 겨워하는 걸 보고 난 감동했다. 그 얘기는 이건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는 그 남조선 날라리풍 이거 단속해야 된다 그랬는데 완전 180도 달라진 얘기거든요. 네. 그런 그 행보 또 중국을 전격적으로 가가지고 이 벌인 행적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파격적인 뭔가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도 이걸 천안함 얘기를 다시 꺼내서 이거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면 이게 꼬일 수도 있다. 가만히 오히려 화제를 안 두면 김정은이 그냥 선뜻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북한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인정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건 때도 무박 4일 동안 협상한 결과는 결국은 그 휴전선에서 벌어진 남측에서 벌어진 그 폭파 사건으로 해서 남조선의 병사 몇 명이 이렇게 부상당했다는 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비록 천안함 폭침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지만 지금 이제 세월이 한 8년 흘렀으니까 김정은이 직접 그런 정도 얘기해 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다음에 진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저런 복잡한 남북 문제들이 있지만 어제 공연은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동안 가수들은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고요. 또 관객들도 아쉬운 듯 끝까지 박수를 보냈는데요. 공연을 마친 가수들의 소감, 또 관객들의 소감은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내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춥니다. 네, 이렇게 어제 공연은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북한이 원래 오늘로 예정된 실무회담을 내일로 하루 연기하자고 해서 물론 하루지만 뭐 나쁜 신호는 아니겠죠? 네, 뭐 나쁜 신호는 아니고요.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된 것이 이제 오늘이죠. 원래는 오늘 실무회담을 하자고 그러는데 실무회담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의전, 두 번째는 경호, 세 번째는 보도. 요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와대에서 전부 다 이제 여기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참석합니다. 뭐 청와대 경호실, 춘추관 뭐 이런 데서 총 7명이 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맞춰서 북한도 7명이 내려오는데 그 인원들이 누구일지는 내일 이제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네. 내일 회담하는데 내일 알려주겠다라고 내일 하는 알려주겠다.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에서 사람을 선정하고 누가 이게 주체적인 기관이 되고 하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네들끼리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제 늦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최종적으로 통일이 되면 자기네들이 그리고 내일 내려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실무회담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실무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남아있는 실무회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신회담이거든요. 통신선. 예. 거기에 대한 회담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월 18일 날 가면 아마 고위급 두 번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들이 아마 정해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에 보여지는 것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차로 군사분계선을 넘을 것이냐, 걸어서 넘을 것이냐, 그리고 리설주도 함께 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두 개를 분리하면요. 이제 우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이미지 정치를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7년 동안에 자신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때 당시에 4월 27일 날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아마 판문점이 비좁을 정도로 거기 들어가려고 할 텐데요. 이 중요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량으로 그냥 슉 가서 우리 평화의 집에 내리는 것보다는 판문점의 군사분계선, 그 노란 선이죠. 그게 이제 3번, 4번 그 가구물 이제 사이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올라가셨던 거기를 거꾸로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면은 거기서 평화의 집까지는 200m도 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짧은 200m 걸어가는 동안에 아마 엄청난 그 이미지 정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차량보다는 도보로 내려와서 평화의 집까지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설주 여사가 네, 네. 같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제일 좋기는 같이 와서 이제 같이 오찬다고 만찬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정상회담 할 동안에 그 두 분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평상시에 편하고 친하고 하면은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도 이 친구하고 한 10분만 이야기하고 좀 일어났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오늘 보고도 또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친구라고 얘기하자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저 회담이 3시간으로 끝날지 6시간 갈지 10시간을 갈지 아직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두 퍼스트 레이디가 대화하고 앉아 있고 뭐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판문점이라고 좁은 공간 내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려오는 게 좋긴 하지만 또 다른 고려 요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이런 있다 얘기가 봅니다. 나오는 게 리설주가 그렇죠. 등장할지 말지. 리설주 행보가 최근에 두드러졌기 때문인데 뭐 중국 방문도 함께 했고 또 우리 특사단 왔을 때도 함께 전역을 했고 그래서 북한 퍼스트 레이디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인데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뭐 거의 전후무후하고요. 과거에 김일성 주석 때 그 김성애 전 부인이었던 김성애 여사를 그
같이 동반해가지고 외국 여행을 간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아예 그 보스트레일을 앞세워가지고 외교전을 펼치는 신뢰는 북한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이 그 김여정, 그러니까 리설주를 앞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외교전을 벌리는 이유가 부드러운 이미지, 또 그리고 현대적인, 그러니까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김정은의 어떤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북한 주민들도 네. 사실 리설주의 등장을 그러니까 알지만 네. 저렇게까지 전면에 등장해서 외교 무대에 같이 서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딸도 뭐 이방카도 막 같이 막 다니고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언론에 관심도 받고 네. 북한 주민들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리설주한테도 그런 충성심이 우러러 나올까요? 전혀, 그러니까 리설주에게 충성을 한다기보다도 가장 김정은, 그러니까 그 신격화된 김정은 옆에서 가장 최측근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 정도로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에서는 너무 생소한 겁니다. 과거에 이 김부자 그 일가에 대한 비밀이 북한의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일반인들은 입에만 올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대놓고 이제는 부인을 나서서 이렇게 외교를 전을 하고 또 그리고 요즘에 가장 북한의 유행 최신 옷을 그 리설주의 옷을 보고 따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의 어떤 표징,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로 리설주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외교적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먹히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리설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같이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자, 리설주가 김정은 위원장을 뭐라고 부를까? 이 생각을 했대요. 위원장님이라고 할까? 아니면 원수님이라고 할까? 우리 남편이라고 했답니다. 남편. 네, 네. 자, 여기 지난번에 나오죠. 네. 위원장을 제 남편으로 불렀다라고 리설주 김정은 남편 호칭 이런 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게요. 왜냐하면 또 누군가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건 권력 관계에서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 리설주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리설주를 저렇게 퍼스트 레이디로 삼아서 중국의 정상외교까지 활용하고 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자원이 희소한 나라에서 희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자기 아버지는 부인이 5명으로서 특히 김정은 자신의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부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숨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아마도 이 그 가정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정은이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여성 스캔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상당히 충실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다 본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난 능가하겠다. 그래서 모범적인 가정을 보여서 북한 주민의 그야말로 자애로운 부모의 상, 그리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여줘서 나는 그 통치의 기반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수령이란 지위에서 있는 그런 여성에 대한 편력 이런 게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김정은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두 분 앵커분 혹시 부모님 계세요? 부모님 네, 있으시죠.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부르실 때 혹시 어떻게 부르세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누구 아빠라고 누구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 전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면 나이 드신 분의 그 여성분께서 그 남편 이걸 부를 때 아저씨 또 선생님 심지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남편을 선생님이라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 미안해요. 어르신 미안해요. 선생님이 아니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어르신.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대 30대 내려와서 자기 남편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불러요?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좀 기껏 해봤자 소개할 때 제 남편이라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설주도요.
그런 차원에서 위대하신 장군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설주의 나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 남편으로 자연스럽게 저는 불렀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네. 세대 교체 그렇죠. 차원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북한과 중국의 밀착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북중 정상이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외교수장이 다시 만났어요. 네. 이건 어떤 걸 논의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뭐 양측이 다 자신들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만날 겁니다. 사실 북한의 외무상이 베이징 거쳐서 주로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중국의 외교부장이랑 만난다. 이게 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지금 북중 간의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분위기 계속 가자. 그리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도 대남,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리용호가 러시아 가서 푸틴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기왕 그거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일본이요. 일본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고노다로가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만나기 전에 우리 저기 아베 총리 좀 만나시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받을 이유가 없죠. 지금 일본이 하는 행태는 사실 그 북핵 문제 해결은 말로만 꺼내놓고 있고 실제로는 납치자 문제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북 압박과 제재만 강화해달라 그러고 지금 17일, 18일인가에 저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로 돼 있는데 거기 가서도 지금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하러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북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도모해주면 아마 납치자 문제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그런 거나 하지 북핵 문제 해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베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거기에 좀 미흡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하고 하면 북일 간에도 정상회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바쁜데 지금 일본에 와달라는 건 사실상 결례 정도.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요. 김정은은 시진핑 만나고요. 푸틴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우호를 이미 다지고 만나는 거고요. 우리는 일본을 안 만나고 트럼프도 지금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 옛날에 했다고 지금 따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트럼프 정부와의 그 대북에도 약간의 좀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요. 일단은 뭐 아주 정말 삐셀 틈 없이 물샐 틈 없이 막 공조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라고 보는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초청 문제는 저는 이제 홍 박사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3월 17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전화 통했잖아요. 이때 이미 아베 총리께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게 대해서 워낙 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그 곤란한 처지에 있죠. 사학 스캔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방위성 그 문건 터져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결국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하는 행태는 밉죠. 밉다고 해서 저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정말 매정하게 뿌리치면 저 사람 마음 언제 돌립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핵화 회담과 관련돼서도 어려울 때 그렇죠. 비핵화 회담과 관련돼서도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일본과 같이 공조해서 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우리가 가서 만나주면 사실상 다른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어 갈 수 있고 저 고집불통인 아베 총리의 마음도 돌려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저는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안 만나주는 게 아니고요. 5월 8일경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며칠 뒤에 다시 만날 텐데 일부러 단독회담을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굳이 뭐 갈 필요는 없는데 굳이 뭐 아베하고 안 좋은 사이로 지낼 필요는 전혀 없죠. 따라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북일 간에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란다. 의사를 충분히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반도를 둘러서 외교전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실장, 홍현익 위원, 김철웅 교수였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